나를 죽여야 내가 산다. 2020년 5월 25일. 나는 나를 죽였다. 내 몸속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은 나는 그때까지의 나를 완전히 버렸다. 그리고 지난 1년 3개월 사이 나는 다시 태어났다. 수술도 없었고 약물도 없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 1년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수술도 하지 않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 자연 치유를 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전담시설에서 요양을 한 것도 아니요. 산삼 같은 영약을 먹은 것도 아니다. 평소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유지했다. 가족과 친지 몇몇 외에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평소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와 달리 내적인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던 습관을 버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었다. 현미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만 보 이상 걸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했다. 암을 치료한다는 생각 대신 몸과 마음을 재생시킨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것뿐이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에 가까운 것을 묵묵히 실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암이 저절로 사라졌다. 70kg에서 57kg으로 살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통풍도 사라졌다. 탈모가 멈추면서 머리카락이 돋아나고 시력도 좋아졌다. 수시로 찾아오던 설사와 변비도 완전히 사라졌다. 마음도 유순하고 차분해졌다. 우라와 짜증이 사라지고 평정심이 유지되었다. 어둡고 부정적인 기운이 사라지고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몸도 마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되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입니다.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노화와 질병으로 연명만 하는 삶이라면 수명 연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깝습니다. 암과 같은 만성질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초래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치료 또한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외부로 향하는 시선과 관심을 내부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주치의가 되어 내 몸을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의 길이요.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3가지 조언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암인 것 같습니다.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며 담당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담담할 수 없었다. 직업적 성향인지 오랜 경험의 결과인지 의사의 목소리가 얄밉도록 차분했다. 그러고 보니 근래 들어 배뇨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흔히 말하는 오줌발도 약해졌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보고 나도 방광에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게 병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의 일종으로 생각했다. 암이 맞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수술을 해야 하나? 수술하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 항암 치료는 죽기보다 힘들다던데 또 방사선 치료는 생각할수록 끔찍했다. 암병동 가는 길.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학계를 대표하는 명의라 예약이 어려운데 때마침 빈 시간이 생겨 하루 만에 되었다고 읍내의사가 생색을 내던 분이었다. 병원이 위치한 강남은 서울에서 생활할 때 수시로 오가던 곳이었다. 이곳에 병원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병원만 눈에 띄었다. 대부분이 암 관련 병원이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제발 전이 전담병원이라는 간판이었다.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잠자고 있던 불안감이 다시 요동쳤다. 생각해보니 암수술 뒤에는 늘 제발과 전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그렇다면 수술을 해도 완치가 어렵다는 것이 아닌가? 암이 무서운 것은 재발과 전이 때문이라는 어젯밤 유튜브에서 찾아본 어느 분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내 몸을 진료하고 수술까지 하게 될 의사가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찾아보니 학계를 대표하는 명의라고 얘기한 읍내 의사의 말이 수긍이 되었다. 관련 학회장을 비롯해 경력이 화려했다. 특히 전립선암 수술에 있어서는 베테랑 의사였다. 그보다 더 호감이 가는 정보도 있었다.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 어느 인터뷰 기사에 소개된 그의 진료 철학이었다.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그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내 심정이나 입장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표정은 냉정했고 어투는 사무적이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무엇 하나 자세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젯밤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지금의 내 심정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진료실을 나왔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길게 잡아도 3분이 넘지 않을 시간이었다. 조직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다. 심호흡을 하고 앞에 놓인 결과지를 응시했다. 일주일 전에 검사한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지였다. 12개 샘플 중 7개의 종양 검출이 표시되어 있었다. CT를 봐도 그렇고 MRI도 그렇고 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70% 정도 됩니다. 조직검사를 해야겠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던 의사는 내가 자리에 앉자 그제야 몸을 돌리며 말했다. 간단명료하고 권위적인 어투와 태도는 처음 그대로였다. 지난번보다도 더 짧은 면담이었다. 조직검사는 2달 뒤로 날짜가 잡혔다. 방법은 2가지였다. 하나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었다. 조직검사에서 종양의 악성도가 중간치인 7로 나왔으니 수술을 하면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수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수술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인해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미봉책이라는 것을,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요실금 등 수술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자연치유 방식이다. 음식관리, 운동관리, 마음관리 등을 통해 세포의 기능과 활동을 강화하여 몸이 스스로의 힘으로 암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증상인 종양 제거보다 종양의 원인이 되는 세포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었다. 무지의 대가. 도대체 왜 하필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임을,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내게서 내 몸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집행명령이요, 나 스스로 내 몸에서 멀어지게 만든 세뇌의 구호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니 속절없이 당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지침으로 알고 충실히 따랐다. 손가락에 피만 나도 병원을 찾았고 속이 조금만 거북해도 약국을 찾았다. 그러면서 나는 몸에서 멀어졌다. 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을 의사와 약사에게 맡기고 의지했다. 주치의라는 그럴듯한 이름까지 부여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몸을 지키고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다. 무지하니 되는 대로 행동했다. 먹는 것이 특히 그랬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더더욱 엉망이었다. 라면이나 국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먹었다. 반면 몸에 좋다는 과일이나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음식을 먹기보다 끼니를 때우는데 급급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술과 담배와 커피가 추가되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생활했으니 몸이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암은 결국 내 몸을 타인에게 맡기고 되는 대로 행동한 내 무지의 대가였다.
냉장고 안에 쓰레기를 버리다. 나는 곧바로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와 싱크대를 뒤져 가공식품을 있는 대로 다 끄집어냈다. 라면을 비롯해 햄과 냉동만두, 통조림, 탄산음료, 식용유 등 꽤 많은 것들이 식탁 위에 수북이 쌓였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소주와 맥주도 꺼냈다.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고 선별을 시작했다. 라면, 믹스커피, 설탕 등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것들을 가차없이 봉투에 넣었다.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했다. 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에 이로운 것을 먹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가공식품부터 끊기로 한 것이었다. 술과 커피도 물론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정겨운 것들이지만 나는 한 줌의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갔다. 로컬 푸드 코너에서 현미와 수수쌀과 콩 등 몇 가지 잡곡을 카트에 담았다. 토마토와 사과 같은 제철 과일도 골랐다. 양배추와 브로콜리와 당근 등 여간에서 먹지 않았던 채소도 주저없이 담았다. 맛이 있는지 내 입맛에 맞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얼마나 몸에 좋은지, 면역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만 고려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그것부터 집었다. 가격도 신경 쓰지 않았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장바구니에 옮겨 담는데 물건들이 많이 낯설었다. 바로 전날과 비교해도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래, 여태까지 먹은 것이 지금의 내 몸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먹는 것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들 것이다. 마음속으로 나는 2번, 3번 다짐했다. 그날부터 나는 먹는 것을 완전히 바꿨다. 종류를 불문하고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하루 몇 잔씩 마시던 커피도 완전히 끊었다. 빵이나 피자나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신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먹었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로 해결했다.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와 사과를 기본으로 제철 과일 1~2개를 곁들여 먹었다. 거기에 양파와 당근, 양배추와 양상추, 비트 등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수수와 콩, 귀리 등의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된장국이나 청국장, 미역국 등을 곁들였다. 반찬은 채소와 나물, 해조리로 차렸다. 조리를 할 때 식용유는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즙을 사용했다. 동시에 먹는 양도 줄였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한 공기 수북하게 먹던 것을 4분의 3 정도로 줄이고 대신 식사 시간을 늘렸다. 입에 넣고 씹고 또 씹었다. 10분 내외였던 식사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늘렸다. 씹는 것이 지루하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다. 먹는 음식은 물론 방식까지 완전히 바꿨다. 나의 일상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살이 8kg이나 빠지고 머리숱이 풍성해지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한결 좋아졌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동을 할 때 맥이 풀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에 비해 정도가 약해져 견디기가 수월했다. 고비를 넘었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다. 그때부터 몸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체중 감소였다. 불과 2주일 만에 체중이 확 줄었다. 70kg이던 것이 62kg으로 8kg이나 빠졌다. 관리를 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것이 체중이었다.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야 몸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요소가 체중 감량이었다. 그것은 내 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비슷한 시기에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을 때였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머리숱에 시선이 꽂혔다. 전에 비해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원형 탈모가 심했다. 50대가 되면서 정수리가 허옇게 드러났다. 머리숱이 늘었을 뿐 아니라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잔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변화는 시력에서도 확인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근시였다. 책처럼 아주 근접한 것을 볼 때는 안경을 벗지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안경을 써야 보인다.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켜놓은 TV에 자막이 읽혔다. 예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였다. 발 뒤꿈치도 달라졌다.
나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 발 뒤꿈치에 각질이 심했다. 그러던 것이 말끔히 사라졌다. 내 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매끄러워졌다. 정수리의 탈모와 근시 그리고 발 뒤꿈치 각질. 생각해보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단 조직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곧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음식과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자 소화작용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덕분에 산소와 영양소가 머리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어 세포활동이 촉진된 것이었다. 그러자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혈압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혈압도 높았다. 지난번 검진에서도 위험 수준이었다. 몇 번을 재도 146 이상이었고 결과지에서도 고혈압 위험이 있다며 전문의 상담을 권했다. 전립선암 때문에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길로 나는 영월의료원으로 달려갔다. 로비에 있는 혈압 측정기에 앉아 팔을 끼우고 시작 버튼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측정 수치가 프린트되어 나왔다. 128에 80이었다. 나는 속으로 또 한 번 쾌재를 불렀다. 언제 어디서 재도 140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았었던 혈압이 관리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암 또한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공부를 해보니 암도 결국 같은 문제였다. 독소와 노폐물로 인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암세포요. 암세포가 쌓이고 쌓여 덩어리가 된 것이 암종양이었다.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탈모나 각질과 다를 바 없었다.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다. 재발과 전이는 물론 요실금과 발기부전 같은 후유증 또한 적지 않게 걱정이 되었다. 수술은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파괴된다. 수술을 하고 화학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진실은 책 속에 있었다. 나는 틈이 나는 대로 읍내 도서관을 찾았다. 음식과 건강에 관한 책을 대출해 읽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은 인터넷으로 구입해 2번, 3번 반복해 읽었다. 더글라스 그라함의 책, 콜드웰 에셀스틴의 책, 하비 다이아몬드의 책, 존 맥두걸의 책, 레이먼드 프랜시스의 책, 이시영 박사의 책, 엄융의 박사의 책 등이 그때 읽은 책이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질병만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암의 종류는 250여 종에 달한다고 한다. 의사들조차 모르는 암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자 생각이 바뀌었다. 질병의 종류가 3만여 종에 이른다는 것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증상에 따른 분류였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종류가 아니다. 원인과 현상이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쓴 레이먼드 프랜시스는 세상에는 하나의 질병만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세포가 어떤 연유로 인해 본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질병이라는 것이다. 3만여 종에 이르는 질병의 종류는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개운함을 느꼈다. 그 치료 또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도 있다.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관찰하면서 음식과 습관, 마음을 관리하면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상치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면역이 암을 이긴다. 음식과 공기 등을 통해 독소가 유입된다고 그것이 곧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은 그에 대항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몸에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면역세포가 출동해 이를 막고 제거한다. 몸 안에서 생겨나는 독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매일 5천여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 수백억 개의 세포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상세포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NK세포를 비롯한 면역세포가 이상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공격해 제거한다. 이렇듯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연치유력
또는 면역력이라 부른다. 문제는 면역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면역력이 약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유입되는 독소를 막지 못하고 증식하는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한다. 암세포는 암종양으로 발전한다. 그러니 암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질병이다. 자연 치유력이 약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치료 방법 또한 분명해진다. 몸과 소통을 시작하다. 우리 집 화장실의 변기 옆에는 종이컵이 놓여 있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볼 때면 나는 그 종이컵에 일정량씩 받아 상태를 살펴본다. 색이 진한지 옅은지, 빛깔이 맑은지 탁한지, 이물질은 없는지,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체크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pH 측정기를 이용해 산도를 측정한다. 대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물을 내리기 전에 형태와 색깔을 살펴보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을 한다.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전날 먹은 음식이나 활동 내용을 차근차근 점검한다. 외형과 달리 몸속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심장이 막혀도 악성 종양이 생겨도 증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세심히 관찰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몸은 밖으로 배출하는 물질을 통해 내부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배설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출하는 소변이나 대변에는 몸 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신호가 뒤섞여 있다. 색깔, 빛깔, 형태, 냄새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땀이나 열, 피부의 상태 등도 마찬가지다. 식약동원 음식으로 약을 삼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모든 병의 원인은 당독소와 나쁜 기름이었다. 숯불에 구워 먹는 삼겹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렇게 먹고 마신 것을 설거지할 때면 평소보다 몇 배나 힘이 들었다. 덕지덕지 눌러붙은 기름 때문이었다. 팬과 그릇에 눌어붙어 미끈거리기만 할 뿐 잘 닦이지 않았다. 뜨거운 물에 세제를 풀어 몇 번이고 문질러야 겨우 닦였다. 문제는 또 있었다. 힘들게 닦아낸 기름 찌꺼기가 수채구멍에 들러붙는 것이었다. 거기에 오물이 달라붙고 그 때문에 구멍이 막혀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먹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편이 엉뚱한 곳에서 약이 되는 것이었다. 음식과 몸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의 지방이 몸속에서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수채구멍에 들러붙어 배수를 방해하듯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동안 내가 로망으로 즐기던 삼겹살. 그 삼겹살 구이가 내 몸을 망친 독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찾아보니 더 정확히 이해가 되었다.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의 명저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당독소로 범벅된 기름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특유의 점성으로 인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섭취량이 적당하고 섬유질을 함께 먹으면 씻겨나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축적이 되고 굳어진다. 그것을 플라크라고 한다. 플라크가 커지고 많아지면 혈류의 지장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고혈당도 그런 질환 중 하나다. 혈액으로 유입된 당분은 세포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당을 원료로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당분이 혈액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화된 당분은 계속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빠져나가지는 못하니 혈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에셀스틴 박사가 지방의 위험을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몸에 생긴 암 또한 결국은 당독소와 기름 때문이다. 암뿐이 아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종합검진에서 지적된 각종 증상도 지방이 원인이다. 설탕, 달콤함의 유혹을 떨쳐내다.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에 속한다. 몸속에 유입되면 세포와 조직을 산성화시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암 생성을 촉진시킨다. 암뿐이 아니다.
감기와 우울증,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등 거의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암에는 특히나 치명적이다. 암세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당분을 발효시켜 먹이로 삼는다. 설탕이 암세포의 음식이자 연료가 되는 것이다. 지방이 암의 발생 원인이라면 설탕은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가공되고 정제된 설탕을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맹독이라 부른다.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설탕은 식단에서 가장 위험한 식품이라고 단정한다. 그런 설탕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다. 2019년의 설탕 소비량이 70년대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0명당 36명이 비만이라고 한다. 그 주범이 설탕이라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설탕은 당분만 추출해 정제한 것이다. 다른 영양소는 다 제거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나 협력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빠르게 혈당을 높이는 등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효과만 클 뿐이다. 액상과당, 사카린,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등 대체품으로 확산된 인공감미료도 마찬가지다. 굿바이 라면, 굿바이 밀가루.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가루,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설탕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설탕처럼 손쉽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몸을 산성화하고 pH 수치를 낮춰 산증을 유발한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이라는 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쉽다. 그 결과로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각종 영양소를 파괴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대사작용 및 호르몬의 균형도 방해한다. 또 다른 함유물질인 렉틴은 소량으로도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면역에 필수적인 흉선에 손상을 입히며 혈액 속의 면역세포를 훼손한다. 렉틴의 반응에 생성된 항체는 다른 단백질과 교차 반응을 일으켜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또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일으켜 암의 발병과 진행을 돕는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특히 더 좋지 않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그 과정에서 방부제 등 각종 화학 처리가 수반된다. 독소는 더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소도 다 파괴된다.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음식 치유를 시작하면서 나는 라면은 물론 모든 밀가루 음식과 완전히 결별했다. 나는 밀가루 음식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기 위해 대용품을 찾았다. 두부로 만든 두부면과 현미국수가 그것이었다. 라면이 생각나면 두부면을 라면처럼 끓였고 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현미국수를 삶았다. 전이나 수제비는 미숫가루나 귀리가루를 이용했다. 스프나 고명 또한 과채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소의 젖이 내 몸에 이로울까? 우유는 독이 들어있는 수프다. 대다수 질병의 원인이 유제품이다.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라며 많은 학자들이 우유의 유해성을 이야기한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는 우유를 통해 소의 영양과 유전물질을 송아지에게 전해주고 송아지는 우유를 받아 마시며 소로서의 특성과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런 우유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소가 송아지에게 전해주는 소의 영양과 유전물질이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야생동물 중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동물은 없다고 한다. 오직 사람만이 소의 젖, 양의 젖을 상용하는데 그게 과연 사람의 몸에 이로울까? 유아나 소아에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 중 가장 흔한 것이 우유 알레르기라고 한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특정 대상을 유해한 것으로 판단해 나타내는 과민 반응이다. 그러니 알레르기는 태아의 몸이 우유를 거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채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였을 때 나타난 광우병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싶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로 시작하다. 사과 하나, 토마토 하나, 그리고 제철 과일 한두 개에 대여섯 가지 채소를 섞어 만든 샐러드 한 대접. 매일 아침 먹는 나의 아침 식사 메뉴다. 사과는 하루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다. 치매와 당뇨병의 예방에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까지 효능 또한 다양해 최고의 과일로 꼽힌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로 꼽히는 건강식품이다. 토마토에 많은 라이코펜 성분은
암에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열하면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해 불에 익혀 먹는다. 그 외 참외와 딸기, 복숭아, 단감 등 그때그때의 제철 과일 중에서 한두 개씩 선택한다. 샐러드는 양배추와 양상추, 양파와 당근, 시금치, 부추 같은 엽채류를 더해 만든다. 현미의 깊고 진한 맛에 반하다. 거무스름한 현미밥에 귀리, 수수, 강낭콩 등이 뒤섞여 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다. 지금은 그 맛을 즐기고 좋아하지만 초기에는 정말 싫었다. 현미는 수확한 벼를 탈곡한 후 왕겨만 벗겨낸 쌀이다. 껍질만 벗겼기 때문에 속껍질과 씨는 배젖이 그대로 남아있다. 습도와 온도, 햇빛을 맞춰주면 싹을 틔우고 새 생명을 길러낸다. 현미 자체에 식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백미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현미에서 속껍질과 씨눈을 깎아내고 흰 알갱이만 남긴 것이다. 그래서 잡티 하나 없이 하얗고 밥을 하면 씹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럽다. 하지만 백미는 온도와 습도, 햇빛을 맞춰줘도 현미처럼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린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성분이 없기 때문이다. 현미가 생명을 품은 씨앗이라면 백미는 이미 죽어버린 씨앗이다. 영양적으로도 현미는 완전 식품에 가깝다. 현미에는 칼로리 비율로 단백질이 8%, 지방이 6.3%, 탄수화물이 85.7% 함유되어 있다. 몸이 요구하는 비율에 적합하다. 특히 현미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단순당이 아닌 녹말 형태로 식후에 일어나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준다. 또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증을 비롯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현미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완전 식품으로 첫손에 꼽힌다. 그러니 선택은 분명했다. 먹기에 불편해도 현미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식감을 생각해 반반씩 섞어 먹거나 현미의 쌀겨 부분을 조금 더 깎은 5분도미나 7분도미를 먹는 어정쩡한 선택은 하지 않았다. 백미는 한 알도 섞지 않고 오히려 통곡물인 수수나 보리, 귀리, 콩 등의 잡곡을 혼합해 영양을 더했다. 매일 그렇게 먹으니 입맛이 변했다. 처음에는 거칠고 껄끄럽기만 했는데 씹을수록 깊고 진한 맛이 배어났다. 좀 더 시간이 지나 그 맛에 적응이 되자 오히려 현미밥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어려움을 겪어야 깊고 진한 본연의 맛을 알게 된다.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현미밥이야말로 인생을 닮은 맛이 아닐까. 밥에는 반찬이 따른다. 그러니 밥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반찬도 함께 바꿔야 한다. 반찬은 대부분 김치와 나물이었다. 자주 먹다 보니 나물마다의 독특한 향과 맛이 느껴지고 입맛 또한 적응이 되었다. 새로운 나물이 또 없을까 찾아다닐 정도로 마니아가 되었다. 해조류도 애용했다. 김과 미역은 물론 톳, 쇠미역, 쌈다시마, 꼬시래기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찾아 맛을 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반찬 중에도 끼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먹은 것이 있다. 마늘이다. 수확철에 밭에서 직접 사다가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먹었다. 항암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식품이라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그렇게 나는 나만의 식단을 만들어 갔다. 식사의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다. 과일과 채소를 먹는 아침도, 현미채식을 하는 점심과 저녁도 식사 시간이 대략 1시간쯤 된다. 예전에는 길어야 20분이었는데 관리를 시작한 이후 3배 가까이 시간을 늘렸다. 오래 씹어 깊은 맛을 느끼고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음식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장에서 소화를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웬만한 운동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 몸은 지금 암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 입안에서 오래 씹어 위장에 부담을 덜어야 한다. 그것이 암을 극복하는 길이자 내 몸을 재생시키는 길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는 먹는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렸다. 입에서 오래 씹어 위장에 부담을 덜고 장의 흡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공복의 위대함. 같은 음식이라도 밤늦게 먹으면 더 쉽게 살이 찐다. 밤에 섭취한 칼로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단식을 하면 우선 노폐물이 제거된다. 과식으로 체내에 쌓여있던 지방과 대사 찌꺼기들이 배출된다. 또 혈관 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동맥경화나 암 같은 성인병의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이 된다. 단식을 하면 유전자도 젊어진다. 림프구의 면역 활성이 높아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증가한다. 흉선이나 부신의 중량이 커져 면역력이 강화된다. 또 만병과 노화의 근원인 산화독을 방지한다. 하루 한 끼 단식을 하면 활성산소를 13%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단식을 하면 우선 노폐물이 제거된다. 과식으로 체내에 쌓여있던 지방과 대사 찌꺼기들이 배출된다. 또 혈관 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동맥경화나 암 같은 성인병의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이 된다. 단식을 하면 유전자도 젊어진다. 아침에 7,000보, 저녁에 3,000보를 걷다.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걷기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루 30분 이상 걸으면 혈액순환 같은 심혈관계 기능, 호흡기 기능, 면역 기능, 허리와 다리의 근력 등 신체의 모든 기능이 증진된다. 체내에 쌓인 노폐물도 배출된다. 그래서 걷는 것을 건강의 기본으로 삼는다. 걷기의 효과는 특히 암 환자에게는 절대적이다. 체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암세포가 생기고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걸을 힘만 있다면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은 독이다. 조직 검사를 위해 입원을 했을 때였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다. 검사를 마치고 퇴원 수속을 하는데 간호사가 약을 한 봉지 건네주었다. 일주일치라며 식후에 한 봉씩 꼭 챙겨 먹으라고 덧붙였다. 나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건 진통제, 이건 소화제, 그리고 이건 항생제예요. 간호사는 알약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다. 아무런 통증도 없는데 일주일씩이나 먹어야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꼭 챙겨 드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약은 독이다.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약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치료는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 제거하는 것이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독이다. 약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약이 병균에만 작용하지 않고 몸속의 정상세포나 조직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병균에 감염된 세포에게는 약이 되지만 정상 조직이나 세포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항암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암세포를 죽이고 종양을 파괴해 암을 치료하지만 동시에 정상 조직과 세포도 파괴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탈모 증상을 비롯해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이 바로 그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약이 다 이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복용할 때에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약의 치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질병이라도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복용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병원에서는 환자에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처방한다. 같은 질병이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처방을 한다. 그것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허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과다한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병원의 수익과 직결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 의사만 믿고 무조건 따를 일이 아니다. 내가 주치의가 되어 내 몸을 알고 내 몸의 반응을 살펴서 복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약이 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의 힘을 믿었다.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억지로라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자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5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면역세포에 의해 암 종양이 사라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부정적인 단어는 입에 담지 않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올리지 않았다. 회의나 모임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면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다.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억지로라도 웃었고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마음이 몸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반복하고 지속했다. 암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다. 암이 사라졌다. 암이 치유되었다. 2021년 8월 24일. 나는 그렇게 선언했다. 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은 지 1년 3개월. 조직 검사를 통해 암 확진을 받은 지 1년여 만이었다. 수술로 종양을 떼어낸 것이 아니다. 화학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태워버린 것도 아니다. 산삼 같은 영약을 먹은 것도 아니요. 산속에 들어가 요양을 한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음식과 습관 그리고 마음을 관리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침내 암 종양마저 사라졌다. 암에 대해 아는 것 하나 없던 내가, 신체의 기능과 질병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내가 스스로 내 몸의 주치의가 되어 배우면서 관리하고 공부하면서 치유한 결과였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난 1년 3개월 소신을 갖고 일상치유를 실천한 나 자신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여러분 중에서는 암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암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일 수 있고 진단을 받았거나 검사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3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영화 명량의 대사 중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을 두려워하지 말고 암의 실체를 직시하세요. 그것이 암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 서두르지 말라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좋은 의사를 만나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지요. 암은 만성질환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10수년 이상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 치료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대처해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실체를 볼 수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주치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저 선생님만 믿습니다.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먹은 음식이 다르고 마신 공기가 다르고 경험한 생활이 다르지요. 몸속의 상태나 환경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능을 발휘하는 약이나 처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알아야 합니다. 의사도 내 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어떻게 내 몸을 알고 기억할까요? 단지 차트에 적힌 수치로 판단하고 처방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몸은 내 몸입니다.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의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